안녕하세요. 아내와 저는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어요. 자신은 일이 너무 소중해 결혼 생각도 아이 생각도 없다는 아내를 제가 열렬히 구애해 쫓아다녔어요. 나랑 결혼하면 일에도 방해되지 않게 할 거고 집안일이든 뭐든 다 제가 도울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약속한 대로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에도 열심히 애를 썼고 능력 있는 아내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내는 회사에서도 무척 유능한 인재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임원진도 인사팀에서도 아내의 평판을 무척 높게 평가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더더욱 아내가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회사에서는 근심이 많았어요. 이러다가 아이 낳고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니냐, 전업주부 되는 거 아니냐면서 다들 걱정하더군요. 저 때문에 아내가 자신의 꿈을 그만두거나 방해받는 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어서 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아이를 늦게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사실 아내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자기는 늙은 엄마는 되기 싫다며 이왕 아이를 낳을 거면 일찍 낳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살아보니 저 같은 아들이 있다면 몇 명이라도 키울 수 있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아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점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이었기에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려던 저는 아내의 그런 이야기가 고맙기만 했어요. 이대로 아이 없이 아내와 둘만 살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우리 사랑의 결실인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죠.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둘을 닮은 아이라니. 마치 꿈만 같았죠. 하지만 원래 꿈이라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법이잖아요. 절에서 등불을 밝히고 산에서는 돌을 쌓아 염원을 빌 만큼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들은 오히려 손에 넣기가 어려운 법이죠.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도 따로 받아봤지만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도 않았죠. 자연스럽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나 아내는 30대에 들어서면 더더욱 아이 낳기가 힘들어질 텐데 싶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만약 아이가 안 생긴다면 나는 우리 둘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는 지나가도 다른 부부들이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만 보이고 퇴근길에도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만 보인다고. 어쩌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갈 때면 아이들 옷이랑 신발, 장난감만 눈에 들어온다면서 지금은 자신이 아이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고 했어요. 임신이 되지 않을 때마다 아내의 실망한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테스트기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아내는 어깨가 한껏 처져서는 풀이 죽어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했죠. 가끔은 아이들을 돌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터져서 울고는 했어요. 지나가다 너무 예뻐서 샀다는 아이 신발을 미리 꾸며둔 아이 방에 들어가서 보면서 한참 울 때도 있었죠. 우리 강아지라도 키울까? 아니면 고양이나. 당신 좋아하는 토끼는 어때? 저는 어떻게든 아내가 기운을 차리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럴 때 형의 조언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형한테 툭 털어놓는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친형이 떠오르더라고요. 1살 차이인 형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자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거나 모르는 게 생길 때면 저는 늘 형을 찾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형은 고작 저랑 1살밖에 차이도 나지 않으면서
제 고민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가장 현명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부모님보다도 저는 형을 더 믿고 의지했고, 형을 더 훌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제 모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뉴스에서 버려지거나 학대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삶에는 아이가 없나 보다며 포기를 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퇴근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국화빵을 잔뜩 사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팥이 들어가서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아내는 붕어빵보다는 국화빵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늘 아쉬워했는데, 어느 날 외근을 갔다가 보니 국화빵 파는 곳이 딱 있지 뭐예요. 이거다 싶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오래오래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처 ATM 기기에 가서 현금까지 뽑아서 양손 무겁게 잔뜩 국화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벌써 퇴근해서 집에 왔을 시간인데 어디 들렸다가라도 오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나갔나 싶었는데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화빵을 식탁 위에 팽개치듯이 올려두고 얼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내가 안방의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싶어 너무 깜짝 놀라 저는 얼른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뛰어갔어요. 그러자 아내는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여보, 여보, 아이가 라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아, 임신이 또 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아이가 생겼었는데 나한테 말하기 전에 잘못된 건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저는 그저 우는 아내를 꼭 감싸 안으면서 괜찮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는 아내의 등을 쓸어주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임신이야, 여보. 나 임신이야. 저도 막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나오려는데 순간 멈칫했어요. 뭐라고? 너무 깜짝 놀라서 품에 안고 있던 아내를 뒤로 확 당겨서 얼굴을 살펴봤죠. 눈물 범벅인 아내는 살짝 미소를 보이며 두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나 임신이야, 여보. 이거 봐, 임신이래. 내가 임신이래. 그제야 저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들고 있던 테스트기를 보았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와 있더군요. 세상에나.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진짜인가? 혹시 꿈은 아닌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테스트기를 보고 다시 봐도 선명한 두 줄이었어요. 임신이라니,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니. 아이가 생기면 제일 먼저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제자리를 쿵쿵 뛰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부터 흘러나오더라고요. 왜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서 울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정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렀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또 울었죠. 아내는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몇 번이나 해봤더라고요. 바닥에 놓인 테스트기를 보니까 3개 정도 되는 기기들이 전부 임신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식탁 위에 올려진 국화빵을 보더니 아내는 활짝 웃었어요. 오늘은 온종일 행복한 선물만 잔뜩 받는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자리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국화빵을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반차를 사용해서 같이 병원에 갔죠. 퇴근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다닌 병원이었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를 기다리니 의사 선생님까지 덩달아 긴장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시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임신이 아니라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라면서 누가 봐도 들뜬 저희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검사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진짜였어요. 진짜 임신이었죠. 아내의 뱃속에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임신 5주차. 초음파에는 이게 아기가 맞나 싶을 만큼 형태라고 할 것이 아직 없는 모습이었어요. 난황이라고 동그라미 하나가 어두운 초음파 사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저희 부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아기라며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죠.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렸는지 알기에 의사 선생님도 살짝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기집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의사항을 들으며 집으로 왔는데 저희는 그날 밤새 그 작은 초음파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죠. 그리고 임신 초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소식을 알리기까지는 몇 주를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괜히 설레발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혹시나 상황이 잘못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한 거죠. 또 오히려 갑작스럽게 생활 환경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아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사에 다녔고 저도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는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어요. 저희 아이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나오겠다고 성화였어요. 7개월 차부터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 8개월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세상 밖으로 나와버렸죠. 10개월 꽉꽉 채워서 엄마한테 영양분도 듬뿍 받아서 쑥쑥 자라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뱃속에서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아니면 아내가 시켜서 매일 배에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는데 대체 우리 아빠는 나 자는데 왜 자꾸 책을 읽어주나 따지려고 일찍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일찍 나오고 싶다고 하더니 마음의 준비만 되고 몸의 준비는 안 됐었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걱정을 하게 하더니 어릴 때도 잔병 치레를 꽤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병원에서도 이대로만 계속한다면 앞으로는 걱정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내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던 일도 그만뒀어요. 초기에 아이가 아프면서 병원도 다녀야 했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오히려 불만도 후회도 없다고 했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회사 일보다 아이가 가진 가치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말 한치의 미련도 없이 자신은 몇 번을 다시 선택해도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갑작스럽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병원비가 꽤 크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 살기에 남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저 혼자 외벌이 하기 시작했죠. 너무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발달에도 지장 없이 남들처럼 같은 시기에 기고 걷고 말하고 첫 돌에도 저희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서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죠. 그렇게 별다른 이상 없이 우리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더욱 소중했고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났기에 더욱 애틋했어요. 저희 두 사람에게 아이는 저희가 이제껏 살면서 이뤘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였죠. 그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니 저희 부부는 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어요. 혹시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은 아닐까? 아이가 아플 때마다
그 모든 게 저희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해졌어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였기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하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만 부모로서의 심정을 헤아렸었어요. 저럴 때는 속상하겠다. 저럴 때는 행복하겠다. 모두 겉으로는 공감했지만 사실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부모가 되어보니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감정이 사실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큰 감정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희가 놀아줄 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더라도 몇 번이나 이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혼내는 게 괜찮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부부 둘 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재였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부모의 역할은 늘 정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만 같았죠. 이제껏 저희가 느껴보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느낌을 몇 배나 더 크게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어요. 저희 아들은 다행히 저를 닮지 않아서 그런지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미소년 얼굴이에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여자애들한테도 인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에는 재능이 없기는 하지만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여학생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예쁘고 성격 좋은 제 엄마를 쏙 빼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 집에서는 착한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어요. 부모로서의 저희가 한참이나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행운처럼 잘 자라준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아이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고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평소보다 에너지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태가 달라져도 걱정을 크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검진도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걱정이 너무 되어 종합병원에 예약하고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죠. 그냥 학교 생활이 조금 피곤해서 그러겠지. 큰일은 아닐 거야. 하고 걱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니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아이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신장 관련 질환으로 돌아가셨었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투석 치료와 식이요법을 실시하면서 이식까지 필요한지 완성으로 발전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장 쪽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예약했고 아내와 아이 손을 잡고 다 같이 방문했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병원에서 주 2, 3회 정도 투석을 실시하기로 했죠. 다행히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까지 투석을 위해서 방문할 수 있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치료비였죠. 생각보다 투석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돈보다 아이 건강이 당연히 우선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돈이야 어떻게든 벌어서 메꾸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투석받을 때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병원 냄새만 맡아도 겁을 내는 아이를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몇 번이나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가슴 아팠고 그 옆을 지키는 아내의 수척해지는 모습은 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치료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조정을 진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제가 된 거예요. 회사는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로 새롭게 꾸려가기로 했고 아이도 있고 나이도 많은 제가 후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형, 형 어떡해. 우리 아들이 아파. 근데 회사에서도 잘렸어, 형. 어떡해? 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도움을 줄 수 없는 형에게 소리쳤어요. 형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답이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혼자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듯 소리쳤죠. 아내에게는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아이 치료 때문에도 마음이 안 좋고 치료비 걱정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의 걱정이 너무 클 것 같아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다른 일자리를 빨리 찾으면 돈 걱정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이 되면 그때 이야기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대학 막 졸업하고 유학에 어학연수에 인턴 경험 등등 일명 고스펙이라고 말하는 이력서에 쓸 게 정말 많은 친구도 취업이 어려운데 저처럼 나이 많은 아저씨가 일자리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나름 경력직으로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더라고요. 경력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저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꽤 많았고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많았기에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보다 연봉이 훨씬 떨어지는 곳을 가자니 당장 병원비랑 생활비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라 그럴 수도 없었죠. 그렇게 몇 주를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조만간 카드값도 나가야 하고 월급날 텅 빈 통장을 내밀 수도 없으니 당장 뭐라도 하지 싶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수소문하다가 한 인력사무소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철저하게 몸을 쓰는 일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서 온종일 밖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뼈대만 있는 건물에 간이 계단 같은 것을 올라가 물건을 옮기고는 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있어도 매일 현장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게 불안했어요. 저는 높은 곳을 워낙 무서워하다 보니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어떻게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죠. 평소 몸쓰는 일 하지 않다가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삭신이 쑤시고 아프기까지 했어요. 특히 어깨에는 멍까지 들었더라고요. 아내한테는 그냥 요즘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운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몇 분들이 저녁에 대리운전 한다면서 알려줬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또 운전은 힘을 많이 쓰는 일도 아니다 보니 현장 일이랑 병행하기 좋다고요. 그렇게 소개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퇴근하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투잡을 뛰면서 번 돈으로 월급을 메꿔서 통장에 넣었고 이전 회사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핑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수입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녔죠. 건설 현장에서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그냥 으싸으싸 하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다양했죠. 아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몸이 안 좋거나 혹은 자식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재능이 뛰어난데 그걸 밀어줄 돈이 부족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힘을 내야겠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녁에 일하는 대리운전은 가끔 저를 힘 빠지게 했어요. 특히 비싼 술집에서 엄청 좋은 차를 운전해서 부잣집까지 갈 때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 한 대 값이면 저 집 가격이면 아픈 우리 아들 걱정 없이 치료비도 필요한 것들도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생활비 줄여보겠다고 무거운 짐 들고 시장까지 걸어다니는 우리 아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싶었죠. 특히나 아주 어린 친구들이
그런 비싼 차와 집을 가진 것을 볼 때면 나도 성공해서 우리 아들한테 저런 삶을 물려줬어야 하는데 싶었어요. 돈 걱정하지 않는 여유로운 삶, 자유롭게 놀고 비싼 술이랑 재밌는 곳들도 가고 그럼 아프더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텐데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 비싸 보이는 건물로 대리운전을 요청받게 되었어요. 그 앞으로 도착하니 한 젊은 남성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싼 건물의 한쪽에는 비싸 보이는 차들이 잔뜩 주차되어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살짝 술기운이 오른 듯한 젊은 남자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더니 차 키를 내밀면서 자신의 차 앞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죠. 그 젊은 친구의 차도 제가 이름만 겨우 들어본 엄청 비싼 자동차였어요. 저는 앞에서 잠깐 감탄하다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자리를 잡았죠. 젊은 청년은 뒷자리에 앉아서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자기 집 주소를 눌러주고는 다시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주소지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죠. 출발한 지 한 5분 정도 지나자 어딘가에서 자꾸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뭐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룸미러를 쳐다봤는데 방금까지 눈을 감고 있던 청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룸미러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이 딱 마주치자 소름이 돋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자 청년은 잠시 시선을 피하는 듯 하더니 조금 있다 보니 다시 고개를 들어 룸미러를 통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아니면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종종 운전하는 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뉴스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단둘만 있고 술까지 마셨으니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룸미러를 다시 슬쩍 보니 그 청년은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다급하게 눈물을 손으로 훔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뒤로 젖혀 눈을 감고 있다가 제가 다시 앞을 보는 것 같으니 다시 룸미러를 통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이내 훌쩍이는 소리가 뒷자리에서 들려왔어요.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지만 훌쩍이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죠. 그러더니 이내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아예 울음소리로 바뀌었어요. 저는 근처 가까운 공터에 차를 세우고 뒷자리를 돌아보며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했거든요.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 사람일 리 절대 없는데 너무 닮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청년은 제가 자신이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말이죠. 저는 청년이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괜찮으니까 진정될 때까지 원하는 만큼 울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나 속에 담아두거나 답답해서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앞좌석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청년은 울음이 좀 멎었는지 이내 목소리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물기가 가득한 채 약간은 쉰 듯하면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울음이 많이 진정된 것 같았죠. 그리고 자신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착각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처음 봤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룸미러를 통해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차 뒷자리에 앉아서 룸미러로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특히 눈 쪽은 저희 아버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으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나요? 청년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물어봤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아픈 곳이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방치하셨거든요. 저랑 어머니를 굶지 않게 만들겠다고 자기 몸 하나를 희생해서 부양하셨어요. 아파도 아프다는 티도 내지 않고 돈 든다고 병원도 가지 않으시면서 지금 제가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좋은 차도, 옷도, 집도 다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잃었죠. 비싼 집도, 차도 다 필요 없는데 저랑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오래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했는데 말이에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어머니와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무일푼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니던 대학 쪽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참하고 예쁜 편이지만 부모님도 친지도 전혀 없는 고아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 걸을 때 티가 날 정도로 절면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성분의 친절함에 자신도 친절하게 대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과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날씨나 요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일상적인 것들 말이죠. 그러다가 자주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장애보다 훨씬 많은 매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도 혼자서 책을 많이 읽어 대학을 다니던 아버지도 놀랄 정도로 아는 게 많았고 아버지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이 해박했다고 해요. 게다가 몸이 불편하면서도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매일 식당에 몇 년 동안 출근하는 것을 보고 더욱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와도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성품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청년의 어머니에게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 만나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여성분은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다리까지 불편하다며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뭐하러 자기를 만나냐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쪽 부모님이라도 알게 되시면 경을 치고 노할 거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청년의 아버지는 집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시선이 문제라면 그런 건 자기한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여성분을 설득했어요. 물론 그 여성분 역시 아버지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처지 때문에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였다고 해요. 결국 여성분은 자신이 고아의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아도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때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보다 그 여성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아버지는 허락을 받아오겠다면서 당당하게 본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 부부는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힘든 일도 이겨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하셨던 부모님이었기에 당연히 그 여성분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여성분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너 이러려고 우리가 애써서 대학 보냈는 줄 아냐? 어? 고작 그런 다리 병신이나 만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낸 줄 알아? 아니, 너희 대학에 너랑 수준 맞는 애들이 그렇게 천지인데 왜 그러는 거냐? 어? 어디서 다리 병신의 고아를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꺼내. 너 진짜 어머니 아버지 쓰러져서 저 세상 가는 꼴 보고 싶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생각해보시라고 설득을 했지만 부모님의 의견은 단호했어요.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죠.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본가에서 며칠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대학도 그만두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의견은 더욱 완강해지셨죠. 결국 참다 못한 그 부모님은 이제부터 대학 등록금도 일절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너한테는 앞으로 돈 한 푼 못 준다고 못을 박았대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던 것을 좋아해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너무나 행복해하던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하면 대학을 그만둬야 할까봐 무서워서라도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믿었던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졌대요. 외적인 것,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면 응원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다니.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졌죠. 그리고 부모님의 협박에 그만둘 수 없을 만큼 그 여자를 사랑했대요.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왔고 그 후로 자신의 부모님과 완전히 의절을 한 채 살았다고 해요. 지금의 청년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학 졸업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했고 아버지 역시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공장이던 건설 현장이던 임상실험 참여까지 돈이 된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다행히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에 꼽는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자신이 살아있던 동안은 부유하게 가족들을 건사했죠.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기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두 사람은 주변에서 저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없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년이 중학생쯤 되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청년은 늘 아버지가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니와 결혼하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들었기에 더더욱 아버지에 대해 애틋함과 존경심이 커졌고요.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는 평생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청년의 아버지 역시 마지막이 다가올 때쯤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맨날 일하느라 바쁘다고 너랑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구나.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시간 동안 너랑 더 많이 추억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더니 그 말이 꼭 맞는구나. 너와 이별하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래도 아버지는 네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너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네가 내 아들이라서 아버지는 평생 자랑스러웠어. 네 엄마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혼낼 때는 무서워도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잘 챙겨줘야 해. 이제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잘 부탁한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같이 흘렀어요. 아들을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도 했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청년의 심정이 아픈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말해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했어요. 혹시 정말 미안하지만 아버지 성함이 무엇인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청년의 이야기는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청년의 아버지가 저와 매우 닮았다는 이야기에 혹시나 하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청년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이 울었어요. 그 청년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이번에는 청년이 저를 위로하며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아까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이번에는 제가 울면서 도저히 말을 잇지 못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청년이 말해준 이름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면서 그리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1살 차이가 나는 저희 형이었죠. 맞아요. 사실 저에게는 친형이 한 명 있었어요.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면서도 똑똑하기까지 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저런 아들을 얻었냐고 비법이라도 알려달라고 어머니를 조를 만큼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빠지지 않아서 인기도 정말 많았어요. 저희 형은 저희 집안에 저희 부모님의 큰 자랑이었어요. 부잣집에서는 자기 딸이 조금만 더 크면 결혼시키고 싶다고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탐내는 집이 많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어깨가 으쓱하고는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장남이자 가보였죠.
형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 오히려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자식 농사 하나를 대박이 났으니 상대적으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형이 잘하고 있으니 너는 그냥 부족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사실 그러면 형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했던 우리 형은 저에게 형으로서도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기대하지 않는 저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형은 늘 저의 사소한 점까지도 칭찬하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그런 형이 있어서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했기도 하지만 그런 형이 있었기에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공부도 알려주고 운동도 알려주고 자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 때도 항상 저를 끼워주었어요. 형은 저한테 가장 빛나는 사람이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은 대학으로 갔고 저도 형을 따라 대학에 진학했어요. 부모님 기대가 없이 진학한 곳이라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기 위해서 원래 가고 싶던 곳보다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오히려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이 본가로 와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고아의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가 가졌다고 폭탄 발언을 했고 저까지 집으로 소환당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형은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다시는 형을 볼 수 없었어요. 형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자취방도 이사가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형의 학교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마주칠 수 없었죠. 그 후로는 저도 포기했어요. 사실 언젠가는 형이 죄송하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해결할 문제니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형의 소식은 그 후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형이 죽었다니. 지금쯤 어딘가에서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죽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언젠가는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형은 이미 오래전 제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세상을 떠난 거였죠. 이야기를 듣더니 청년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면서 저를 따라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아파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듣더니 눈을 반짝였죠.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고 외로웠고 아저씨는, 아니, 작은 아버지는 일할 곳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조카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형수님과 대면하게 되었죠. 저희는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형수님에게 들려주었고 형수님은 처음 보는 저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그동안 저를 보고 싶어 했다고. 저에게만이라도 연락할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부모님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성공해서 이야기하며 집까지 나갔으니 정말 멋진 모습으로 동생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다고요.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형이 만나러 가지 못했지만 동생분 이야기를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늘 너무 보고 싶어하고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형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이 그렇게 집을 나갔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사랑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구나.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마침내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다음날 다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IT와 앱에 관련된 기술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청년은 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신의 회사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경력직의 제 또래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린 친구들이랑 일해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많은 분이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만 있다면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신장 쪽으로 친한 의사가 있다면서 병원도 소개해 주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상담받고 투석 일정과 기관에 등록해서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렸죠. 그러며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청년은 제 조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아이가 투석 때문에 놓친 수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며 가정교사도 보내주었어요. 저는 이런 걸 다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조카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을 거라고 했죠. 다시 직업을 구하게 됐고 또 갑자기 조카가 생겼으니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와 그동안 월급을 마련하려고 낮에는 건설 현장을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먼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아들은 무사히 신장이식을 받았어요. 조카 덕분에 국내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의사분이 직접 진행해 주셨고 병원비도 다 마련해 주었더라고요.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고 다행히 지금까지 추적했을 때는 거부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쭉 잘 관리해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 형을 닮은 조카가, 조카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와 꼭 닮은 작은 아버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제 가족은 그동안 떨어져 지내는 동안 쌓지 못했던 추억들을 쌓기 위해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어요.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다니고 생일,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형의 납골당에 방문해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긴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죠. 그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조카와 형수님에게 형의 어릴 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비록 형은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그때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형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형이 우리를 항상 보살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을 비록 다시 볼 수는 없지만 형은 언제나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어렵게 만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언제나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형에게 고맙다고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었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